자,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설보연입니다. 우, 반갑습니다. 자, 오늘 지금 이거 촬영하는 순간은요, 2024년, 와, 1월 1일입니다. 우와, 소리 질러. 네, 와, 네, 새로운 해가 열렸습니다. 1월 1일, 저도 1월 1일에 강의 시작한 거 처음이에요. 처음으로 월요일 수업에 1월 1일이 되어서 더 미룰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1월 1일에 선생님들 뵀습니다. 선생님들 너무 반갑습니다. 설보연입니다. 자, 선생님들 1월 1일부터 저희가 수업을 시작했다는 거 정말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를 선생님들께서 합격의 해로 가기 위해서는 정말 오늘부터 하루하루를 꽉꽉 채워서 의미 있는 날들로 채우셔야 되고 절대 갑자기 합격에 이르는 것은 없어요. 합격! 팍! 없어. 그건 다 사기예요. 아시겠죠? 매일매일 오늘부터 쌓은 자만이 합격에 이를 수 있다. 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함께 이 수업을 들으시면서 나아가기로 결심해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하고 저도 최선을 다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 선생님들 합격하실 수 있도록 서포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수업은 구호를 늘 외쳐요. 싫으실 수도 있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외쳐야 돼. 인강 선생님들도 외치셔야 됩니다. 가볼까요? 하나, 둘, 셋! Succeed, achieve, and teach you, teach you. 뚜두두두두. 직강 선생님들 어떻게 다시 해 선생님들. 예, 오늘 하루 넘어갑니다. 한글 외치는 거 보고 만만치 않으면 다시 합니다. 아시겠죠? 네. 자, succeed 저희 성공하고, achieve 성취하고, 그리고 and teach all 모두를 가르치는 교사가 되자 이겁니다. 산타 교육학. 아하, 네, 좋아요. 자, 선생님들 이거를 외치셔야 돼요. 정말로 선생님들이 지금은 사실 1월 1일은 선생님들 얼굴이 다 전반적으로 맑아요. 맑고 투명해. 예, 그래서 올해 하면 난 내년에 교사가 될 거야. 막 이런 생각으로 이제 한번 시작해볼까? 막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하루하루 지나고 3월 되고 7월 되고 9월 되면 미안하지만 모두의 얼굴이 부패되어 있습니다. 예. 나중에 이거 외치다 막 울면서 외쳐요. 나도 같이 울어. 이거 정말 쉽지 않은 싸움이에요. 쉽지 않은 싸움이에요. 근데 지금부터 이거를 알아두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고 성장하고요. 반드시 해내게 될 겁니다. 쉽지 않은 이 과정 속에서 100번, 1000번, 10,000번, 1억 번 그만두고 싶겠지만 하지만 붙들고 있으면 반드시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성장한다! 나는 해낸다! 우후! 해낸다! 자, 선생님들, 직강 선생님들 아시겠어요? 네, 한 번 더 하려다가 내가 참고 넘어가는데 지금 알아요. 지금 내면에서 할까 말까 할 수 없어. 그저 속으로만 마음을 외치시는데 속으로라도 외치시기 바라고 인강 선생님들께도 그러기 바랍니다. 1년 그리고 선생님들 앞으로 시험 보고 살아가는 어느 구비마다 선생님들이 붙드는 말이 되시길 바래요. 자, 선생님들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열심히 공부하고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매일매일 이렇게 평생 공부만 할 줄을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다른 것들은 굉장히 바보 같긴 한데 교육학 바보예요. 교육학밖에 몰라.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선생님들과 열심히 하기 위해서 정말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들 이제 제가 저희 교육학 트렌디하게 최근의 경향성을 가장 많이 반영하려고 하고 제가 생각하는 경향성에 사실은 방향이 있어요. 그리고 보통 그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장입니다. 현장 2022 개정 교육과정 그리고 다양한 교육의 정책들 정말 많이 보고 많이 분석해서 선생님들에게 문제로 녹여내려고 노력하고 있고 강의로 녹여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도 선생님들 20점 받으신 선생님들이 너무 많으세요. 20점 받으신 분들, 18, 19점 받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그런 경우가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정말 초고득점자들이 너무나 많아서 선생님들께 정말 물론 이제 저는 강의할 수 있는 만큼 하지만 그 성과를 내주시는 건 선생님들이시거든요. 열심히 해주시고 좋은 성과 내주시는 우리 선생님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그 다음 이제 선생님들 차례입니다. 그렇죠? 제가 트렌디한 거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세상에 유행하는 많은 것들이 저를 거쳐가요. 예, 코로나 2번 걸리기, 독감 걸리기. 예, 그래서 지금 약간 목소리가 안 좋은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예, 열은 안 나서 전염력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네, high quality. 그래서 정말 고품질의 자료들과 모고를 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선생님들에게는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진짜 마이크로하게 아주 작은 부분까지 수정을 해가지고 제가 드릴 수 있는 최상급을 드린다는 마음으로 늘 하나씩 선생님들께 드리고 있어요. 그게 선생님들이 지금 1차, 2차 준비하실 때 굉장히 도움 많이 된다고 하시는데 선생님들의 합격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랍니다. insightful하게 전체적인 흐름들을 보고 그것들을 담아내려고 하고 있고 그게 이제 어떨 때는 문제 아주 똑같이 나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강의 안에서 선생님들이 충분히 열심히 들으시면 그것이 이제 쓰실 수 있게 나오기도 하죠. 파워풀하게 선생님들 이끌고 갈 수 있도록 저도 달리고 선생님들도 함께 달려가는 산타 교육학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릴 부분들은 저희 합격 설명회에서도 좀 다루었던 부분이긴 한데 비슷한 부분들은 스킵하고 빠르게 좀 넘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좀 충분하게 다뤄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다루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매 커리큘럼을 시작을 할 때마다 그 첫 오리엔테이션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오늘은 1년을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을 2시간 진행하게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남은 2시간은 교육의 이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의 이해는 1년 중에 딱 1, 2월 오늘만 보는 그런 파트입니다. 그리고는 7, 8, 9, 10, 11월에 교육사 철학 파트에서 가볍게 다루고 외워야 될 것만 빡빡빡 외우고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교육이 무엇인가까지 잡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 첫 번째 오늘 시간에는 전체적으로 임용시험이 뭔지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하고 두 번째 시간에는 이 임용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 어떠한 전략들과 어떠한 이제 방법들을 써야 되는지에 대한 합격 공부법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용시험 이제 선생님들 이제 초수라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드리면 기본적으로 이 임용시험은 굉장히 다른 부분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뭐냐면 잠재력을 갖춘 학생들을 뽑는 것이 아니라 누굴 뽑는 거죠? 이미 교사로 완성된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딱 학교에 갔을 때 세부적으로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고 어떻게 선생님들이 해야 되며 뭐를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잘 알려주지 않아요. 왜냐면 각자 다 바빠. 심지어 그래서 쉬운 업무를 주지도 않아요. 어떤 걸 준다고요? 학교에서 가장 까탈스럽고 가장 사람들이 기피하는 그래서 모두가 다 나눠갖고 남아있는 그 업무가 선생님 것이 됩니다. 그거를 뽑는 사람들 다 알고 있어.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1차, 2차에 거쳐서 잘 준비된 사람이 누군가를 뽑는 거예요. 1차에서는 능력에 대한 걸 묻는 거죠. 지식적인 능력. 지식적인 능력을 묻기 때문에 교육학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두 번째로 전공에 있어서 전문성이 부족하지 않은지를 보고 거르는 시험이 1차예요. 완성된 사람이지 잠재력 말고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갈수록 더 현장 지향적인 문제가 교육학에서 나오죠. 맞죠? 자, 그 다음에 2차에서는 각 시도교육청에서 뽑습니다. 각 시도교육청에서 이 사람이 우리의 구성원이 돼도 이 시도에 해를 끼치지 않고 유익을 줄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책들을 잘 알고 있는지 바로 학교에 들어가서 그것을 써먹을 수 있는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보고 뽑습니다. 완성형의 교사를 뽑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완성되어 가는 과정이 지금 1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들 지금 그러면 이 교사가 어떤 모습으로 완성이 되어야 되느냐. 선생님들이 들어가면 이제 결국은 하시게 되는 교육 과정이 뭐예요? 2022 개정 교육 과정이 되는 거예요. 2022 개정 교육 과정의 비전은 뭐예요? 읽어볼게요. 시작.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입니다.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을 길러낼 수 있는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교사를 뽑겠죠. 왜냐하면 교사가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사람을 길러내겠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이 뭔지를 세세하게 알고 있는지 이걸 어떻게 길러낼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는 교사를 뽑겠지. 맞죠? 그래서 그를 위해서 1차, 2차를 보게 되죠. 1차 교육학 20점, 전공 40점, 40점, 80점 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2차, 지금 이제 2차, 1차 발표가 나고 2차 준비하는 과정 중에 있는데 심층 면접, 지도안을 작성하는 거 이거 시도교육청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수업 실현과 실기가 있습니다. 은미체는 실기까지를 다 봐서 사실은 이제 은미체 하시는 선생님들
이 차에 제일 죽어나는 사람들이에요. 면접도 해야 되고 실현도 해야 되고 실기도 해야 돼. 뭐 하나 버리면 안 돼. 그냥 버리는 순간 그냥 끝이에요. 커플 10이라고 해도 떨어질 수 있어. 하기 때문에 정말로 은미치 선생님들은 이제 체력 관리라든지 이제 하반기에 내가 힘을 실을 것에 대해서 잘 고려해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은미체를 제외한 교과 선생님들은 어떻게 해요? 면접과 수업 실현을 합니다. 맞죠? 그리고 비교과 선생님들은 면접이 100%예요. 면접이 100% 좋겠다 비교과 아니에요. 왜냐하면 면접이 100%이기 때문에 실수가 나면 안 돼. 그리고 너무 더 많은 것들을 물어봐. 하기 때문에 그 어떤 교과, 어떤 과목을 내 전공으로 한다 해도 전혀 쉽지 않습니다. 그 2차가 100, 1차가 100이 돼가지고 이제 선생님들이 선발하게 되는 거죠. 1차에서 몇 배수를 뽑을까요? 1.5배수를 뽑아요. 그리고 여기서 1배수를 뽑죠. 그러니까 3분의 1은 이제 떨어지게 되는데 3분의 만만하네. 전혀 만만하지 않아요. 전혀 쉬운 싸움이 아니다. 선생님들께서 보통 우리가 11월 올해는 25일에 봤어요. 11월 셋째 주에 시험 보고 이제 거의 2달에 걸쳐서 2달이 좀 부족한 시간 후에 이제 2차를 보게 되는데 너무 짧아요. 그래서 1년 동안 이거를 열심히 준비할 수는 없지만 이것에 베이직이 되는 과정을 여기서 사실은 좀 닦아 놓으셔야 되죠. 그게 사실 1차와 연결이 되어 있고 거기에 이제 기여하고 있는 것이 교육학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제 묻는 면접과 관련되는 것들은 정책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시도교육청의 정책들, 국가의 정책들 면밀히 알고 그것에 대해서 대답하고 그거 안에서 내가 어떻게 구현할지를 얘기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배경이 되는 교육학이 여기에 기여를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선생님들 이제 2차를 준비하시다 보면 저한테 고맙다는 연락 굉장히 많이 주세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더라고요. 이미 제가 다 말할 수 있더라고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주시는데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교육학이 20점이지만 사실은 20점을 넘어선다. 게다가 교육학은 제가 기세다 있어요. 왜냐? 교육학이 몇 교시죠? 1교시예요. 1교시 망치고 2, 3교시 잘 본 사람이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생각보다 잘 준비해 놓으시는 거 되게 중요하겠다. 근데 그렇다고 해도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전공이에요. 선생님 절대 교육학이 전공보다 중심 되셔서는 안 돼요. 전공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합격하시고 좋은 성적 얻으시는 분들은 전공도 교육학도 성실히 다 잘해요. 그래서 넘사가 되죠. 예, 우리는 넘사가 되어야 됩니다. 아무도 쉽게 넘어설 수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 선생님들 만약에 지금 내가 초수다 혹은 학부생이다 그리고 한국사 능력시험 안 봤다, 반드시 이것부터 하셔야 됩니다. 한국사 능력시험 1월 안에 다 마무리 짓는다. 그래도 희소식이 있죠. 한 번 따면 괜찮아요. 한 번 따면 괜찮고 기왕하는 거 남자는 1급이지 이런 거 다 소용없습니다. 예, 그냥 상급 따세요. 1급 준다 가산점이 없어. 그냥 빨리 상급 따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생각보다 쉽지 않고 정말 1년 동안 준비했는데 막 마지막 시험까지 이게 안 돼가지고 시험 못 보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아요. 준비 안 돼도 바보 아니냐? 이거 내 얘기 될 수 있습니다. 절대 바보 아니고 벌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해를 넘기시는 분들 생각보다 정말 많아요. 반드시 이거 하십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꽈락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 물론 거의 없는데 가끔 있어요. 예, 그래서 교육학 버려 안 된다. 교육학 버리면 인고가 나를 버려. 아시겠죠? 버림받지 말자. 자, 그래서 이제 선생님 1차 시험 보러 가시면 이제 저희가 9시부터 이제 1, 2, 3교시 해가지고 40분씩 쉬고 간다 이 얘기를 드렸는데요. 교육학 이제 60분 동안 논술형으로 봅니다. 전공 A, B는 90분에 걸쳐서 기입형과 서술형으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논술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두려움을 많이 가지시는데 사실 글쓰기는 문제가 아니에요. 글쓰기는 저희 수업을 쭉 들으시고 첨삭 계속 받으시면 진짜 다 잘 써. 다 잘 쓰게 되고 그리고 이제 첨삭하면서 저희 되게 열심히 이제 첨삭을 해드리기 때문에 채점이 아니라 첨삭을 해드려요. 어떻게 하면 이것이 점수가 깎이지 않게 되는지 어떻게 하면 여기서 더 답처럼 만들 수 있는지를 아주 세밀하게 피드백을 드리기 때문에 그걸로 이번에 선생님들 고득점이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좋은 점수 나오신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답을 비껴간 줄 알았는데 결국 이게 답이 되게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연습하실 수 있어서 논술은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서결론 특강 이제 저희가 1월 말에 서결론 특강에서 각자 서결론을 만들게 도와드리고 글쓰기 특강에서 저희가 이제 또 5, 6월에 글쓰기 특강 전체를 하게 되는데 그거 듣고 나시면
글을 봤을 때 내용은 다 틀려도 제법이다 너? 라는 얘기 듣는 건 별거 아니에요. 글 다 잘 쓰게 됩니다. 중요한 건 내용이죠. 중요한 건 내용. 자, 그래서 60분 동안 보게 되는 이 논술형을 다시 들여다보게 되면 내용이 15점이고 구성과 표현이 5점이에요. 이거는 제가 이제 합격 설명에서도 얘기를 드렸었는데 결국 단락을 맞춰서 쓰게 되고 그리고 주제 문장을 잘 연계할 수 있게 되면 5점은 사실은 선생님 것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5점을 어떻게 보면 주는 점수야. 물론 거기서 까지시는 분들이 가끔 있지만 5점은 주는 점수고 사실은 15점을 받기 위해 가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점수가 한없이 작아 보이고 의미가 없어 보여요. 근데 선생님들 그거 아세요? 막판에 0.33이 내 발목을 잡습니다. 가끔 0.1점 때문에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많아요. 이번에도 0.33점 때문에 1차 떨어진 분들 너무 많아요. 진짜 너무 많아요. 거짓말이 아니라 인증을 보내주시는데 0.33이 부족해서 떨어져요. 선생님들 15점은 너무나 큰 점수입니다. 버릴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점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말씀드리는 것처럼 선생님들 기본적으로 과목마다 경쟁률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편차들이 있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한 7대1 정도 돼요. 그러니까 1이 붙고 6이 떨어지는 거죠. 맞아요? 결론적으로 보면 1이 붙고 6이 떨어져서 떨어지는 수가 훨씬 많은 시험이에요. 그래서 주변에서 야, 교육학 뭐 왜 대충 하면 되지. 난 가서 모고 한번 써보고 그냥 들어가는데 그 말에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떨어진 사람의 이야기예요. 근데 떨어졌다고 뭐 이게 문제가 아니라 붙는 사람, 그중에서 잘하는 사람을 따라가야지 잘못 모델링을 하다 보면 그냥 여기 계속 머물러 있어야 돼요. 한 번 시작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 나가지를 못해요. 근데 빨리 나가야 돼. 인구가 줄고 있어. 지금 인구가 급속하게 줄고 있어. 빨리 나가야 돼. 그러려면 압도적으로 준비해서 압도적으로 붙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점수를 갖고 가는데 자 이제 선생님들 오늘 조금 더 세부적인 얘기를 해보면 자 교육학 안에 이 15점이 어떻게 나온다. 몇 과목이 나온다고 했죠? 4과목이 나와요. 지금까지는 이제 그것이 이제 몇 년 동안 자리 잡았어요. 논술형으로 나오기 전에 지금 논술로 나온 지 10년 됐습니다. 그전에는 객관식으로 나와서 모든 과목이 다 나왔다고 보시면 되는데 논술로 바뀌고 처음에 조금 시행착오들이 있었지만 한 7년 가까이는 안착된 형태가 뭐냐? 과목에서 4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파트로 치면 4파트가 나온다는 거죠. 이제 교육학 세부 과목이라고 얘기할게요. 세부 파트를 들여다보면 교육 과정, 방법과 공학, 평가, 행정, 심리, 사회, 생활주, 상담, 교육학 개론, 그리고 철학과 교육사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 중에서 4개가 나오는 거예요. 주요 과목이 있다, 없다? 있어요. 선생님들 공부하실 때 주요 과목 중심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나머지는 아예 공부 안 하셔도 돼요. 는 안 돼요. 주요 과목 중심으로 하시되 나머지는 중요한 건 중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것들을 계속 냈기 때문에 나올 때 세부적인 게 나올 수도 있고 큰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밑에 부분이 덜 중요한 부분인데 거의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나온다고 했을 때 너무 세부적인 걸 내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 틀려요. 그러면 걔는 문제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어요. 어차피 다 틀린 문제고 한두 명만 맞춰 의미가 없어. 물론 그것 때문에 맞춘 사람도 있겠지만 틀린 사람이 워낙 많기 때문에 변별이 안 되는 거예요. 변별력이 없는 문제는 의미가 없는 문제입니다. 맞죠? 그리고 잘못하면 꽈락이 떠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왜냐하면 한 과목이 나오면 4점이나 3점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다른 것까지 틀린다. 그래서 꽈락이 떴다. 그러면 국가에서 필요한 교사를 뽑지 못해. 국가는 선생님들을 걸러내려고 이 시험을 보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필요한 교사를 뽑기 위해서 이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교사의 TO를 충원해야 돼요. 맞죠? 적정량을 반드시 충원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사람들이 많이 틀린 문제를 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과목은 세세하게 나머지 과목은 중요한 것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되는 그 전략이 있는 것이죠. 비중을 달리해서. 자, 그럼 이제 뭐가 중요한지 정확하게 들여다보면 딱 보시면 아시겠죠? 이게 언제 출제됐는지를 적어놓은 거예요. 언제 출제됐는지. 자, 그러면 이제 과정, 방법, 평가, 행정이 제일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러나 조금 더 넓게 잡으셔야 돼서 주요 과목은 과정, 방법, 평가, 행정, 심리까지 해요.
5과목을 아주 세세하고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제가 목소리가 좋지 않아서 너무 죄송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의 목소리는 워낙은 꾀꼬리 같았으나 독감 바이러스로 인해서 목소리가 침투당해가지고 이런 것이지, 제가 다음 주에는 정말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지 못할지언정 아무튼 수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려요. 자, 그래서 이 5과목을 세세하게 공부하시는 건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제가 4과목이 나온다고 했죠. 이 중에서도 기본 세팅 값이 있다. 제가 뭐라고 했죠? 과정, 행정. 여기는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무조건 나오는 과목이에요. 큰 변동이 없는 한. 물론 항상 시험은 우리의 뒤통수를 때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뀌어서 나올 수 있어요. 갑자기 다른 과목으로 나올 수 있고, 4과목 나오던 게 5과목 나올 수도 있고, 4과목 나오던 게 3과목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천명한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암묵적으로 그렇게 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기본적인 지금까지 흐름 안에서는 과정과 행정이 빠지지 않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2가지의 과목 세팅이 방법과 평가예요. 오케이? 자, 근데 간혹 이 중에서 한 명이 빠지고 밑에 과목이 하나씩 올라와요. 근데 대부분 한 명이 빠지고 한 명이 올라갈 때 누가 올라갔어? 심리가 올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 말고 재작년에 심리가 나왔어요. 작년 말고 재작년에 오랜만에 심리가 나왔어요. 다시 또 나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심리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기초적인 교육학의 토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오든 나오지 않든 나오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아주 중요하다. 왜냐? 교육심리는 흐흐에 대한 학문이야. 학습자, 학습에 대한 학문이기 때문에 학습자의 학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교육학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5가지가 굉장히 주요 과목이다. 나머지는 보시면 교육사회, 생활지도, 교육학개론, 교육철학과, 교육사가 14, 15, 14, 14, 15, 14예요. 즉 14년도에 교육학 논술이 시작됐는데 초기에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앞으로도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한 번 나오면 3점이나 4점으로 나옵니다. 하여서 절대 버릴 수는 없다. 내 인생을 확률의 도박에 거시면 안 돼요. 절대 임용시험은 그렇게 해서 합격할 수 없어요. 전공도 마찬가지예요. 안 나와. 내가 모르면 안 나온대. 외우기 귀찮으면 안 나온대. 나오면 어쩔 거야? 뭐 1년 더 하지 뭐. 쉬워? 나 같으면 외우고 한 번에 끝내겠다. 아시겠죠? 절대 도박과 확률에 걸지 마세요. 이거 도박 아닙니다. 우리 되게 진지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네, 해야 돼. 맞죠? 이렇게 나온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 그러면 저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할 건데요. 지금 과정, 방법, 평가, 행정, 심리, 사회, 생활지도, 교육학개론, 교육철학 이거 했는데 이거 왜 배우는 거야? 이게 도대체 무슨 과목이야? 교육학이 뭐예요? 선생님 진짜 짜증나지 않아요? 전공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교육학은 20점을 이거 게르기야 뭐야? 뺄 수도 없고 넣을 수도 없고 아유 어쩔 수 없이 하긴 해야 되는데 겁나 많아 또 하다 보니까. 그리고 지루해 죽겠어. 너무 많고 지루하고 짜증나죠. 근데 또 버릴 수가 없어. 교육학이 정말 혐오의 학문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가다 보면은 교육학이 재밌어서 공부하고 싶고 전공하기 싫어질 때가 와요. 그럴 때가 있다니까 선생님들. 빠져들어. 선생님들 빠져들어. 근데 왜 이렇게 쓸데없는 걸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하지만 교사는 학습자의 교육을 위해서, 학습을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걸 교육시키는 것이죠. 하여서 교육학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사실은 전문성에 구멍이 나지 않겠어요? 예. 그리고 선생님들 학교 가서 하시다 보면 전공은 그냥 기본 디폴트고 교육학의 지식들이 생각보다 너무나 많이 쓰인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어요. 교육학의 도식이 생겨서 교육학으로 이해하고 갈 수 있게 됩니다. 선생님들 교육학은 어떻게 교육시키면 좋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담겨있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교육 과정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왔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교육 과정은 도대체 뭐예요? 교육 과정이 뭐야? 그렇지. What?
이거예요. What? 학교에서 혹은 교육 상황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배울 것인가? 에 대한 학문이 교육 과정입니다. 제가 이제 교육과정 개론서가 한 7개 정도 있는데 거기에서 공통되게 교육 과정을 정의하고 있는 말이에요. 무엇을 가르치고 교사 입장에서 학생 입장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그것이 교육 과정이다. 즉 내용에 대한 고민이죠. 어떤 것을 학교 안에서 배우도록 할 것인가? 그거 전공에서 정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좀 더 넓은 시야에서 보는 거예요. 애들이 그 안에서 지식을 배우게 할지 아니면 그 안에서 학습이라고 하는 어떤 경험들을 얻게 하게 될지 어떤 것에 더 주안점을 둬야 될지 그런 건 어떤 식으로 조직하면 좋을지 어떤 것을 선별해서 어떤 순서로 가르치면 좋을지에 대한 총체적인 고민들이 교육 과정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학교라는 시간에 실수가 굉장히 한정되어 있잖아요. 무한히 거기서 영원을 사는 게 아니라 굉장히 한정된 시간을 살면서 이 아이들을 학교의 구성원으로 길러낼 때 그 안에서 무엇을 가르칠까? 그 고민들이 과정에 담겨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과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맞죠? 자, 그러면 교수 방법 및 교육 공학 이거는 뭐를 하는 학문일까요? What? 무엇을 가르칠지 정했죠? 그럼 일단 how? 어떻게 가르칠 건데? 이거예요. how? 어떻게 가르칠까에 대한 고민들. 이번에 이제 저희 책이 개정이 됐어요. 개정되면서 나머지는 크게 많이 바뀌지 않았는데 제일 많이 바뀐 데가 교육 방법 및 공학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정부에서도 디지털 기반의 교육 혁신을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이 너무나 빠르고 놀랍게 바뀌고 있죠. 인공지능, 챗GPT의 등장으로 전격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 온라인 수업과 관련해가지고 이미 이제 2회, 3회 정도에 걸쳐서 이미 나왔어요. 그래서 뭐 사람들이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온라인 수업을 빼놓고는 논할 수가 없어요. 지금. 하여서 다시 나온 거예요. 내년에 나올까 안 나올까? 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 챗GPT, 메타버스 아주 놀라운 교육 방법의 혁신을 나오게 되는 거죠. 이제는 단순히 이렇게 수업 시간에 강의식으로 가르치는 건 아주 구시대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의 대변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도 가르칠 수 있지만 메타버스 내에서도 가르칠 수 있고 인공지능 안에서도 가르칠 수 있고 가상현실 안에서도 가르칠 수 있어요. 그 다양한 방법들과 효과성들을 고민하는 것이 교육 방법 및 공학 파트 하우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뭐 다 중요한데 정말 중요하다. 자, 그러면 교육 평가는 어떤 것일까? 선생님들 일단 평가라고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더럽지 않나요? 지가 뭔데 날 평가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일단은 교육 과정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배울까를 고민하게 되면 그것 자체가 뭐가 되냐면 수업의 목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수업의 목표에 모두가 닿았느냐 너 거기에 이르렀느냐 라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그렇지 않으면 이 수업은 효과성이 없는 수업이 되기 때문입니다. 맞죠? 그래서 그 효과성이 나타났는지 교육의 효과가 있었는지 다시 말하면 교육 목표가 달성됐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학문들이 바로 교육 평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판단하는 거예요. 그걸 측정할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아이들의 변화들을 살펴봐서 총체적으로 우리가 알게 될 수도 있고 그 총평가이라고 얘기하죠. 발달의 방향성에 대해서 보면서 그것을 판단해 볼 수도 있고 되셨죠? 그것이 교육평가에서 다루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육평가는 기본적으로 베이직하게는 가장 누구에게 관심이 많을까요? 학생에게 관심이 많아요. 학생이 거기에 이르렀는가? 근데 사실 학생에게만 관심이 있진 않아요. 하나 또 다른 것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뭘까요? 교육 프로그램이에요. 수업 그 자체가 효과성이 있느냐? 아니면 이 커리큘럼이 교육 과정의 효과성이 있느냐 이것을 보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판단하는 과목이 교육평가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사가 된다. 선생님 어떤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가르치는 역할을 하죠. 가르치는 역할만 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교사의 아주 일부만 알고 있는 겁니다. 생각보다 국가에서는 이것을 중요한 역할을 생각합니다. 뭐죠?
조직의 구성원이 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 제가 조직 구성원 깡패 같지 않아요? 예. 죄송합니다. 선생님 표정들이 안 좋으시네요. 예. 미안해요. 제가 1회 특강을 하면 되게 얌전하고 이렇게 있을 수가 있는데 성격이 이래요. 그래서 지금 사실 선생님 들어보시다가 아 도저히 저 사람 못 보겠다 싶으면 빨리 저 진짜 괜찮아요. 저를 걱정하지 마세요. 빨리 맞는 대로 가세요. 갈수록 더 심해져요. 왜냐면 저는 점점 더 신이 나거든요. 예. 근데 자제를 할게요. 자제를 해서 가능한 얌전하게 할게요. 근데 어떻게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바꿀 수가 없어. 선생님도 존재 있는 채로 받아들이는 게 교사 아니에요? 예. 잘할게요. 자, 교육행정. 아무튼 잘 가. 예, 아무튼 교육행정 하겠습니다. 교육행정은 조직원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학교는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인 조직입니다. 교사가 조직원이 된다. 교사라는 직업의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한데 한 번 들어오면 내보내지 못해요. 심지어는 음주운전을 해도 머물러 있어요. 이거 음주운전 해도 된단 말 아닙니다. 저희 안 돼. 큰일 나. 예, 근데 그만큼 이 조직에 들어오면 쉽게 나가지 못해요. 나가려면 나갈 수 있는데 내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또한 이제 어떤 측면이 있냐면 이 사람에게 안정성을 주지만 이 사람이 어때? 안일해질 수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 동기를 부여하고 이 사람이 계속 전문성을 함양하고 계속해서 이 사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것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고 이 교사가 가르치는 역할뿐 아니라 조직의 구성원으로서도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교육행정은 사실은 조직에 대한 얘기예요. 조직과 여기 자리가 부족하네요. 조직과 전문성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교육 심리는 제가 뭐라고 얘기해 드렸죠? 흐흐에 대한 학문이라고 얘기해 드렸어요. 아, 이거보다 더 좋은 구조화는 없어. 예.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아주 구조화를 선생님들에게 잘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는 학습자와 학습입니다. 그래서 교육 심리는 흐흐로 기억하시면 돼요. 흐흐흐흐 해보세요. 시작. 흐흐흐흐. 하나의 흐는 학습자. 하나의 흐는 학습이다. 그래서 교육 심리에서 다루고 있는 모든 이론들을 정리해서 크게 보면 그 많은 이론들을 하나는 학습자에 대한 발달과 특성, 그리고 하나는 학습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론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교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근거, 자료가 되는 것이죠. 교육 심리적인 요소들을 고려하지 않고 과정이나 방법이나 평가를 만든다고 하면 학습자들은 정의적인 요인을 잃게 되기 때문에 더 이상 학습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지 않게 되죠. 하여서 교육 심리적인 요소를 고려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선생님들 여기 제가 생각했을 때 머리 나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제 다른 직군에서 들으면 굉장히 이 말에 기분 나빠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교사는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면 시도를 해볼 수조차 없는 직군입니다. 이미 학교 안에서 학년기를 거치면서 공부를 잘했던 사람이고 학교라는 그 공간이 나에게 긍정적인 경험을 줬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 안에서 크고 작은 성공을 경험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적어도 사대를 가시거나 아니면 교원 그 대학원에 가셨을 텐데 교육대학원에 거기에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선생님들 뭐 그거 다 내 옆에 사람들 다 가니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적으로 봤을 때 지능이 부족하면 갈 수 없어요. 굉장히 똑똑하고 어떻게 보면 선발된 사람들이 갈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는 게 교직이에요. 근데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도 동기가 떨어지거나 마음에서 목표의식이 떨어지게 되면 공부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맞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정의적인 요소들을 우린 교육 심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요소들에 대한 고려가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가 주요 과목이 됩니다. 가르치는 것과 조직에 관한 이해. 이것이 교사의 아주 메인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럼 이제 교육 사회는 무엇이냐? 교육 사회는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이 경제적인 소득의 격차로 교육의 격차가 커질까 말까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때로 가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을 괴롭게 하는 아이들을 만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교직이 꽃길일 거라고 저는 미안하지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들이 살면서 좋은 학생들, 좋은 선생님들만 만나고 좋은 학부모들만 만나기를 저는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지만 생각보다 선생님들을 힘들게 하는 친구들을 만나게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놈의 새끼들을 그냥 보면 쏴대기가 나가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나지만 가만히 다시 살펴보면 그 아이들이 상황적으로 그렇게 삐뚤어질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그 아이들을 미워해야 되는지 아니면 도와줘야 되는지 다른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아이들이 다시 변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그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럴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교육사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생활지도와 상담. 이제 학교 가신 선생님들이 거의 입을 모아 말하는 게 지금 보니까 교육학에서 제일 중요한 건 생활지도와 상담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뿐이 아니라 그 외에 가르치는 학원 외에 모든 것들과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생활지도와 상담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는 크게 이제 세 부류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나는 정말 상담하는 거예요. 아이들 상담해주는 거. 하나는 진로 교육입니다. 자, 2022 개정교육과정 안에서 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고교 학점제예요. 고교 학점제라고 하는 것은 이건 진로랑 관련되는 거예요. 하여서 제 생각에는 다시 생활지도 상담이 출제되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교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진로 지도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하나가 나는 거. 비행입니다. 예, 학생들의 비행, 폭력 아주 중요한 이슈죠. 예, 그 부분이 생활지도 상담에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보게 되는 교육학 개론 전체적으로 교육이란 무엇이냐, 예, 교육의 목적은 무엇이냐에 대한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교육 철학 및 교육사입니다. 사실 이제 교육사가 나오기에는 별로 이제 한국사는 이미 시험 받고 한국사를 문제 안 내면서 서양 교육사 내는 거 좀 이상하니까 나온다고 하면 이제 교육 철학 파트. 부분이 나올 수 있겠죠. 네, 이런 내용들. 교육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선생님들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이제 교육을 구성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레퍼런스 근거 자료가 필요해요.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마음대로 가르치면 네가 뭔데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나는 이게 중요하게 생각해. 이렇게 얘기될 수 있겠죠. 하여서 모두를 설득하고 그렇다면 알았어. 내 의견을 접지. 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 자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근거 자료로 쓰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선진국이에요. OECD에서 무엇을 교육의 방향성으로 생각하느냐. 또 하나는 교육 철학입니다. 전통적으로 무엇을 중시해어 왔느냐. 하여서 이제 교육 철학이 그런 부분에서 이제 중요하고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큰 방향성을 제시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얘기 드린 건 이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1년에 걸쳐서 교육학을 공부하게 될 텐데 도대체 내가 공부하는 게 뭔지는 알아야죠. 뭔지도 모른 채로 이론을 달달 외우는 것은 사실은 계속 떠다니는 얘기일 뿐입니다. 크게 각각의 이 파트들이 이것들을 얘기하고 지향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교육학 논술과 이것의 이제 트렌드에 대해서 살짝 살펴보도록 하죠. 자, 선생님들 이제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최종적으로 이 공부를 해서 하고자 하는 행동이 무엇이냐? 아시겠죠? 선생님들 최종적으로 이 공부를 해서 하려는 게 뭐예요? 교육학 논술 시험을 보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교육학 책을 집대성하는 게 선생님들의 목표예요? 교육학 박사가 되고 싶나요? 아니면 박사까지 좀 그렇게 석사? 목표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선생님들이 해야 되는 일은 딱 이거예요. 한 장의 시험지를 받아서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이 답안지 2장에 쓰는 거. 자, 이것이 올해 시험이었어요. 그냥 쓱 보시면 대화문의 형식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의 패턴은 앞에 맥락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렇게 맥락이 이렇게 나와요. 뭐뭐 교육학 몇 학년도다. 그리고 뭐뭐 다음은 땡땡 중학교 중등 신규 연수에서 누가 나눈 대담의 일부다 대화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 내용을 읽고 땡땡의 주제를 주고 어느 파트에서 나왔냐면 과정 전략 평가 행정이야. 전략이 뭐예요? 이게 교육 방법이에요.
이 네 파트에서 나온 걸 구성 요소를 해서 서본결을 갖춰서 논해. 항상 이 패턴으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맨 밑에 그래서 너가 써야 되는 교육 논술 내용을 알려줄게. 배점, 이게 문제죠. 1, 2, 3, 4 이렇게 해가지고 본론을 1, 2, 3, 4 네 단락 구성하시면 됩니다. 네 단락 구성하고 서결론 붙여서 6단락 쓰시는 거예요. 사실상 6단락의 글로 논술하는 것이다. 만약에 여기가 세 파트로 나왔어. 그럼 몇 단락 구성해? 5단락 구성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가 5파트 나왔어. 그럼 몇 단락 구성해? 본론이 5파트, 서결론 붙으니까 7파트 나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자꾸 강조를 드리냐면, 제가 올해부터 그 얘기를 했어요. 작년 시험 나오기 전부터. 뭔가 배점이나 이 패턴에 조금 변화가 생길 것 같다. 얘기를 드렸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원래 행정은 항상 3점이었는데 과정이 4점이고 그 패턴이 바뀌었어요. 그렇지, 배점이 약간 살짝 바뀌어서 나와서 많은 선생님들이 그 형식에서부터 좀 당황을 시켰거든요. 그런 식으로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패턴대로만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가시면 안 되고, 시험은 항상 어렵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셔야 놀라지 않아요. 놀라지 않으면 잘 풀 수 있어요. 잘 알아도 놀라면 못 풀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보고 이것을 본문과 붙여서 다시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된 거를 글로 쓰는 시험이다. 자, 요거는 그 전에 그렇습니다. 2024년, 23년도 거, 3년도 거. 여기가 좀 이제 형식이 달라 보이죠? 근데 크게 다르지 않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네 파트가 나오는 것이고 그래프가 있지만 중요한 의도는 없다. 그래서 내용만 보시고 답을 쓸 수 있다. 아시겠죠? 똑같이 본문이 있고 배점이 있습니다. 자, 22년도입니다. 22년도 대화고요. 대화도 똑같이 어떻게 된다? 여기 대화 본문, 여기 밑에 배점.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 보시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시험지가 한 장 나와요. 진짜 허무해요. 1년 동안 우리 이만한 걸 공부하는데 한 장이 나오니까. 근데 그걸 하지 않으면 이걸 잘 볼 수가 없다. 어차피 공부해도 못 보는데 안 하고 들어가서 못 볼래. 그렇게 임용을 오래 보게 됩니다. 정말이에요. 예. 그래서 잘 준비해서 잘 보고, 그래서 내가 잘 쓸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했던 대로 안 됐다고 해서 버리시면 절대 안 된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의 문제에 맞춰서 여기에 2장을 쓰는 것이에요. 자, 제가 왜 자꾸 이 강조를 드리냐면, 방향성을 잘못 생각하면 정말로 시간 낭비하는 공부를 하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단권화도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권화 시간 너무 많이 걸려요. 그리고 단권화를 잘 하려고 하다 보면 어때요? 세상의 모든 자료를 다 넣어야 될 것 같고 빠진 것에 대해서 되게 두려워해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하지 않은 모든 내용이 들어가서 단권화를 했는데 이만큼이야. 그쵸? 그러니까 이미 저도 단권화를 해봤어요. 이미. 그래서 제가 첫 해에 만들었던 단권화 자료는 지금 쓰지 않아요. 저는 교육학 공부를 사실 10년 이상, 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한 13년 정도를 이미 했던 상태예요. 선생님도 몇 년 했어요. 나는 박사까지 하면서 했는데도 선별하기가 힘들었어요. 물론 이제 이런 말 하기 굉장히 세게 느끼실 수 있지만 단권화 하지 마세요. 단권화 하는 것을 공부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백지인출로 모든 과목의 목차를 쓸 수 없다고 좌절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면 그 시험을 안 보니까. 뭘 하면 돼? 이 문제를 보고 2장짜리 쓸 수 있게 연습하면 돼. 그걸 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방향성을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 논문 쓰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책 쓰는 거 아니에요. 교육학 집대성 하는 거 아니에요. 방향성을 생각하시고 딱 이 2장을 잘 쓸 수 있게 연습하는 공부를 하시면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네, 좋아요. 자, 지금까지는 전통적으로 명칭, 개념, 특징, 장단점, 의효과, 시사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방안이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고 이걸 선생님들이 힘들어해요. 그렇죠? 이거 이제 재작년, 재재작년 이렇게 방안들이 나왔을 때 당황스러워져. 하지만 사실은 열려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막상 그날 가서 글짓기를 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이 방안 문제가 나오는 방향성들을 보니까 정책과 맞닿아 있어요. 각 시도교육청이나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여러 정책들을 알면 이 방안을 쓰기가 좋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훈련하는 것을 이제 90, 11월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은 말하자면 응용이에요. 응용? 응용은 하반기에 선생님들이 갖게 될 것이고 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상반기에는 여기를 중심적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떤 개념들을 공부하시면 물어보세요. 명칭, 특징, 개념, 장단점, 의, 효과, 시사점. 왜? 머릿속에서 한번 돌려보세요. 답변이 안 나와? 그럼 책을 찾아봐. 그리고 다시 머릿속에 넣어.
그걸 연습하시면 공부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어떤 글을 쓸 때 무조건 내가 외운 대로 쓰게 나오지 않아요. 반드시 생각해야 되고 반드시 본문을 잘 읽어야 돼. 생각보다 중요한 건 읽는 능력입니다. 그걸 우리가 독해력 혹은 문해력이라고 얘기하죠. 교육학 논술에서 그게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그냥 외운 대로 쓰려고 하면 안 돼요. 이미 내가 외운 대로 나올 거라는 생각 자체를 버리셔야 돼요. 내가 본 대로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생각 자체도 버리셔야 돼요. 선생님들이 굉장히 유연하게 사고하지 않으면 난생 처음 보는 문제들에게 싸대기만 놨다가 나오게 돼요. 근데 유연하게 생각하면 그건 내가 다 아는 문제예요. 놀라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내가 아는 관점으로 그걸 다시 재해석해보면서 써볼 수 있게 된다면 어려운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똑같은 문제가 나와도 대응하는 것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딱 글만 봤을 때 글 너무 잘 썼어요. 빠진 게 없이 좋은 말 맞는 말 다 썼어. 근데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내 생각을 썼거든요. 근데 논술에서는 뭘 물어보냐면 선생님 생각을 묻지 않아요. 네? 내 생각을 쓰는 게 아니고 무슨 생각이요? 누군가의 관점, 누군가의 입장, 여기 문제에 제시되어 있는 조건을 물어요. 그거에 맞춰서 써야 됩니다. 그거는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본문 안에 있어요. 그래서 글을 잘 읽어보는 것이 중요하다. 누구의 관점에서, 어떤 입장에서, 어떤 측면에서 뭐와 함께라고 하는 문제에 제시된 조건에 맞춰서 구체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그대로 갖다 쓰면 쓸 수 있는 방법을 서술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거기에 맞춰서 조건을 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학 논술이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하반기에 연습하게 되는 우리의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학교의 문제, 이제 논술의 문제들은 학교 현장을 계속 물어보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 그래서 선생님들이 딱 3월에 학교를 갔을 때 2월까지 인고생이었다가 3월에 갑자기 교사가 되었는 그 시점에 누군가에게 묻지 않고 잘 적응해서 대처해가지고 내 역량을 한껏 발휘하고, 사실 선생님 역량 발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남들에게 민폐 안 끼치고 학교 잘 굴러가게 할 수 있느냐, 그 준비가 되었느냐를 보고 거기에 준비된 사람을 걸러내고자 하기 때문에 교육 현장에 대한 문제를 계속 묻고 있다. 네, 그 정도를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사실은 이제 지금 경향성 속에서 선생님들에게 쉬운 상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점차 공부해야 될 것이 줄어들지 않고 점점 넓어져 가고 있어요. 원래 어떤 초기에는 이론만 외우면 되었어요. 너무 쉽죠? 이론만 외우면 너무 쉬워.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제 그럴 뿐 아니라 어떠한 조항들이나 정책들까지도 우리가 좀 어느 정도를 알고 들어가지 않으면 쉽게 대응이 안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공부의 양이 사실 좀 많아졌다. 그렇다고 무한히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제가 나름대로 공부하고 연구해서 선별한 것들을 중심으로 하고 가시면 뭐 문제 없다. 감히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공부를 하실 때 이 많은 내용들을 달달달 다 암기하려고 하시면 절대 암기할 수 없어요. 그건 뭐냐면 비닐봉전이나 바구니가 없이 편의점에 가서 장을 보는 것과 같아요. 다 하나하나 그때 다 넣으면 다 어떻게 들고 다닐 수 있어요? 많이 들어봤자 5개, 7개 아닌가요? 한 손에 요만큼씩? 맞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전체적으로 큰 이해의 틀을 구축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심층적인 이해예요. 이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나면 외울 것은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사고했을 때 그 내용을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 개념들은 반드시 명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숙지를 하셔야 돼요. 핵심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주요한 이론들의 명칭, 특징, 개념, 장단점, 의의, 효과, 시사점, 이런 것들을 숙지하셔야 되죠. 근데 너무 많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선생님들의 이 암기, 소위 말하는 암기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청킹들을 만들고 그걸 우리 무한 반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하는 사람들, 자기 말하면 이제 제 원래 교육 심리에서 주요한 연구 주제 하나가 자기주도 학습인데요. 학습을 잘하는 학습자들은 자기의 많은 감각들을 활용해요. 왜냐하면 그냥 눈으로만 보고 손으로만 쓰는 공부는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모든 감각을 다 활용해서 쓰면 학습의 효과가 높아지고 기억이 지속됩니다. 선생님들이 쓸 수 있는 감각이 뭐가 있어요? 후각, 시각, 청각, 촉각, 또 미각. 근데 음식 이걸 먹으면 살 수는 없잖아. 그렇죠? 핵심 개념 막 이렇게 할 수 없어. 예, 할 수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어서, 그래서
선생님들이 지금 제가 저를 항변하는 게 아니고 노래도 부르고 체조도 같이 하고 그리고 무한하게 반복을 하면서 그것을 입으로도 반복하고 귀로도 듣게 하고 그 0.5배에서 드리는 것이 귀로라도 기억하라고 드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감각을 통해서 이것을 숙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만들어 갑니다. 그러다 보면 이 글로 또 말로 쓸 수 있는 실제적 역량이 생기게 돼요. 이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이제 우리의 지금 과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선생님들 저희 잠깐 쉬었다가 우리 커리큘럼하고 이후에 공부 방법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저희 11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